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쌤 간호조무사 모의고사 21회 가지고 왔습니다. 자, 1번에서 50번 시작합니다. 기초 간호학개요 1번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윤리와 태도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4번 직무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일한다 입니다. 자, 그 외에 윤리와 태도로 옳은 것을 물었을 때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행동 규율하는 윤리 강령을 가져야 한다 라거나 쉬운 일이라도 정당한 순서와 절차를 밟아 일을 한다. 또 환자에게 유리하더라도 비도덕적인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항목이 나오면 정확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환자의 비밀을 공유한다, 동료에게 비밀을 말해준다. 이 부분은 비밀 누설 금지 항목이죠. 위반 시 3년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환자의 요구사항 모두 들어줄 수 없어요. 환자가 결혼해달라면 결혼해줄 건가요? 그리고 다른 직원의 대리 근무를 서서도 안 됩니다. 2번 폐호흡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은 정답은 4번 폐포입니다. 자, 우리 폐가 이렇게 생겼죠. 폐포를 확대해 보면 포도송이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 포도송이 모양으로 생긴 폐포를 혈관이 둘러싸고 있죠. 폐동맥과 폐정맥이 둘러싸고 있어서 산소 수치가 높은 곳, 산소 분압이 높은 곳에서 산소 분압이 낮은 폐포에서 혈관으로 산소가 이동하게 되고요.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은 혈관에서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은 폐포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답니다. 3번 사주된 신생아가 BCG를 예방접종하러 왔다. 자, BCG는 언제? 생후 4주 이내. 그래서 4주된 신생아가 BCG를 맞으러 왔네요. 결핵 예방접종이죠. 이때 이미 접종했어야 할 예방접종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답은 1번이죠. B형 간염. 가장 먼저 맞는,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맞는 예방접종이 B형 간염입니다. 언제 맞아요? 0, 1, 6개월에 맞죠. B형 간염 3차 접종하는데요. 하나는 0개월, 하나는 1개월, 하나는 6개월. 그래서 영원히 면역을 갖게 됩니다. B형 간염에 대한 0, 1, 6 영원히 이렇게 3차로 맞게 되고요. 보통 0개월에 맞는 거는 엄마가 자연분만하고 3일간 입원하고 있을 때 그 안에 맞고 퇴원을 해요. 아기도 같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맞았어야 할 예방접종은 B형 간염 예방접종이고요. MMR 같은 경우는 언제요? 돌 지나서 맞죠. 돌 지나서 맞는 거 여러 가지 있어요. MMR, 수두, 일본 뇌염, A형 간염, 돌 지나서 맞는 것들 알아두고, DTAP는 뭔가요? DTAP, 디파백 같이 맞는 거죠.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를 한꺼번에 맞게 됩니다. 자, 얘는 언제요? 2, 4, 6개월에 그리고 15에서 18개월에 4차 접종하고요. 학교가 들어가기 전에 유딩 때, 유치원 때 만 4 내지 6세 때 5차 접종까지 하게 됩니다. 자, 2, 4, 6개월에 맞는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죠. 2, 4, 6개월에 맞는 거 DTAP 외에 뇌수막염 다른 걸로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힙주사라고도 해요. 또 다른 말로 B형 헤모필로스 인플루엔자 주사가 뇌수막염 주사입니다. 폐렴구균 같이 맞죠. 뇌수막염 폐렴구균 2, 4, 6개월에 맞아요. 자, 폴리오도 같이 맞습니다. 2, 4, 6개월에 맞습니다. 폴리오는 2개월, 4개월, 6개월에서 18개월 뒤 3차를 길게 맞아도 돼서 폴리오라고 했어요. 2, 4, 6개월에 맞는 거. 자, 2, 4, 6개월에 맞는 거 DTAP, 뇌수막염, 폐렴구균, 폴리오 있었습니다. 자, 소아 예방접종 시기 제가 만든 표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BCG 4주 이내 가장 먼저는 아니죠. 가장 먼저는 B형 간염 0일 6개월에 맞습니다. BCG는 4주 이내에 맞습니다. 자, DTAP 언제요? 2, 4, 6개월에 맞고 4차를 15에서 18개월 그리고 5차를 4 내지 6세
유딩 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 맞는 겁니다. 자, 폴리오 길게 맞아도 된다고 했어요. 2, 4, 6개월에 3차 보시면 6에서 18개월까지 3차를 맞아도 됩니다. 그리고 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딩 때 4차 한 번 더 맞아주고요. 자, 힙주사 뭡니까? 뇌수막염, 폐렴구균 같이 갑니다. 2, 4, 6개월에 1, 2, 3차, 그리고 돌 지나서 12에서 15개월에 4차 접종 마칩니다. 자, 수두는요, 그리고 MMR은요, 일본내염은요, A형간염은요, 다 언제? 돌 지나서 12에서 15개월에 맞는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일본내염, 생백신, 사백신 있지만은 돌 지나서 다 맞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자궁경부암 예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아에게 12세 때 1, 2차 예방접종 하게 됩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 주사죠. 자, 매년 맞게 되는데요. 6개월 이상은 되어야 맞습니다. 단 첫 해는 2번 맞아요. 자, 6개월 된 아이가 생애 첫 인플루엔자를 맞을 때는 한 달 간격으로 2번 맞춥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한 번씩 맞히면 되는 거예요. 자, DTAP가 뭐라고요? 디파백,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MMR은 뭐라고요? 홍유풍,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맞죠? 언제요? 돌 지나서요. 4번입니다. 파킨슨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에 대한 간호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하루의 일과 계획을 세운다. 파킨슨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은 안정시 떨림 증상이 있죠. 목적 있는 행동을 하면 그 떨림이 멈춰요. 그렇다고 해서 파킨슨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에게 단추가 많은 옷을 입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크고 단추가 적은 옷을 줘야 되겠습니다. 자, 파킨슨 질환 간호에는요, 하루 일과 계획을 세우고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많이 웃도록 정신적 지지를 해준다든지, 단추가 많은 옷은 제공하지 말고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신겨야겠어요. 왜냐하면 엄청 느리게 걸으시고 보폭이 굉장히 짧고 걷는 폭이 걷는 높이가 발 높이가 낮기 때문에 잘 넘어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제공하게 되고요. 손잡이를 팔의 진전 때문에, 손의 진전 때문에 잘 떨어뜨리기 때문에 손잡이가 큰 숟가락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과일, 야채 섭취를 권장하고 수분 섭취를 권장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5번 위절제 수술 후 덤핑 신드롬이 있는 환자의 간호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이죠. 고단백, 저탄수화물 시기를 줍니다. 자, 덤핑 신드롬이 뭐예요? 급속 이동 증후군이에요. 음식이 너무 빨리 내려가서 이런 신드롬이 생긴다는 거예요. 증상은 구토, 심기항진, 어지러움, 식은땀, 발한, 복통, 창백, 설사 뭐 이런 증상이 있죠. 마치 저혈당 증상과 같죠. 맞아요. 저혈당 증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당이, 탄수화물이 빨리 내려가서 인슐린 분비가 폭발해가지고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는 게 바로 덤핑 신드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탄수화물식이 져야 돼요. 탄수화물이 많으면 인슐린 분비가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식이 저탄수화물식이 주고요. 고단백은 위를 절제했으니까 단백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상처 회복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고단백, 저탄수화물 줍니다. 자, 그리고 간호로 저탄고지 있어요. 탄수화물 적게 주고요. 지방 많이 줍니다. 고지방 줍니다. 왜냐하면 급속 이동 증후군이라고 했잖아요. 음식이 빨리 내려가지 않도록 지방을 많이 주는 거예요. 고지방 줍니다. 자, 고지방, 고단백 식사를 제공하고요. 식사 중에 밥 먹으면서 누워 있습니다. 유일하게 누워서 밥 먹는 질환이에요. 위절제 수술 환자들 덤핑 신드롬 예방하기 위해서 횡와위, 측 위로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일어나지 말고 30분 정도 더 누워 있어요. 왜? 음식물이 천천히 내려가게 하기 위함이죠. 수분이나 국물을 많이 주게 되면, 수분이나 국물을 식사할 때 주게 되면 음식물이 또 빨리 내려가기 때문에 저수분 줍니다. 수분, 그리고 밥 먹고 나서도 한동안 수분 섭취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심화가 좀 나왔는데 위절제 수술 환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비타민 결핍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코발라민, 비타민 B12
되겠습니다. 비타민 B12 결핍증이 뭔가요? 악성 빈혈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위절제 수술한 환자들 악성 빈혈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타민 B12 결핍 올 수 있습니다. 이유는요,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안의 당단백이라고 했어요. 또는 내적 인자라고도 합니다. 내적 인자가 비타민 B12가 흡수되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를 절제한 사람들은 당단백이 분비가 되지 않아서 비타민 B12가 결핍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악성 빈혈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6번 황달 환아에 관한 간호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주 체위 변경을 해준다. 자, 황달 환아에 대한 간호라고 했는데 뭔가 문제가 조금 모자라죠. 황달 환아에게 광선요법을 시행해줄 때 해줄 수 있는 간호라고 물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광선요법을 하게 되는데 황달 아기들 피부 구석구석 광선이 닿을 수 있도록 자주 체위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자, 황달로 광선요법을 받는 신생아는요, 모유 수유를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식기와 눈은 가리고 광선요법을 시행해요. 자, 눈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불투명 안대를 해준다입니다. 투명 안대를 해준다 하면 틀린 답이 되겠죠. 광선을 쬐고 있는데 아기가 홀딱 벗고 있잖아요. 기저귀만 차고. 그렇기 때문에 체온이 소실될 수도 있어요. 또 광선 때문에 체온이 올라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체온을 자주 측정해줘라. 그리고 피부로 인해서 수분이 증발될 수 있으니까 충분한 수분 공급도 필요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하지에 부종이 있는 사구체 신염 환아의 간호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상기도 감염 환자와 접촉을 금지한다. 자, 요런 문제는 조금 특이하고 어려운 문제니까 별표 쳐놓고 요거는 시험 가기 전에 한 번 더 보시는 거예요. 자, 사구체 신염 환아의 간호, 상기도 감염 환자와 접촉을 금지한다. 자, 요 부분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세요. 상기도 감염 환자 왜 접촉을 금지하냐면 이 사구체 신염 환아가 한번 걸리면 또 잘 걸려요. 근데 얘가 선행 감염으로 인두나 편도 그 상부기도 감염이 선행돼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농가진이나 성홍열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게 사구체 신염이기 때문에 상기도 감염 환자와 한번 걸렸던 환아는 상기도 감염 환자와 접촉을 금지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3기도 감염된 아이가 또 사구체 신염 하나와 접촉을 했을 때 사구체 신염으로 감염이 옮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 이거 문제를 확실하게 모른다면 속어법도 해봅시다. 사구체 신염 환자 금식시킬 필요 없죠. 그리고 부종이 있어요. 부종 있는 환자는 뭐와 뭐를 제한해야 돼요? 염분과 수분은 제한해야 되죠. 권장한다 아닙니다. 자, 하지에 부종이 있기 때문에 심장보다 당연히 높게 해야 되겠고, 소변을 분리해서 보낼 필요는 없죠. 법정 감염병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자, 사구체 신염 하나, 사구체 신염 했을 때 그리고 제한해야 되는 영양소 있죠. 단백질 제한해야 되죠. 저단백질 줘야 됩니다. 단백질 제한해야 되는 거 신부전 환자 그리고 사구체 신염 환자 되겠어요. 자, 사구체가 어딘데요? 사구체가 우리 신장에서 사구체 신장의 기본 단위는 네프론이잖아요. 얘가 제가 네프론을 그렸어요. 네프론. 혈관들이 이제 사구체 혈관이라고 하죠. 보먼 주머니 안에 들어가 가지고 혈관에서 보먼 주머니로 뭐가 찌꺼기 같은 게 걸러지잖아요. 자, 이게 사구체입니다. 사구체 여기에 염증이 생긴 걸 사구체 신염이라고 합니다. 사구체 신염 간호 부종시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네, 부종이 잘 생겨요. 부종시 염분과 수분 제한해 줍니다. 저단백 식사 제공합니다. 수분 섭취량과 배설량 측정하고요. 체중 측정합니다. 왜? 부종 측정할 때 우리 체중 측정했죠. 그리고 활력징후, 체온도 높아질 수 있고, 그리고 수분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부종이 생기면 혈압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활력징후 잘 측정해주고 소변 비중 검사도 하고요. 자, 하지 부종이 있는 사구체 신염 하나. 자, 5번 상기도 감염 환자 접촉을 금지한다. 요 문제로 한번 또 기억해두고 가기 전에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한 번 더 꼭 보시기 바랍니다. 8번입니다. 임신 반응 검사에 사용되는 호르몬. 정답은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 HCG 호르몬이죠. 어디서 분비돼요? 태반에서 분비가 됩니다.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 소변 검사로도 할 수 있고 혈액 검사로도 할 수 있어요.
9번입니다. 완전 개대, 태아 만출, 회음부 절개 뭡니까? 정답은 2번 분만 2기 되겠습니다. 태아 만출기 있죠. 자, 분만 1기 복습해 봅니다. 개국이죠. 규칙적인 자궁 수축에서부터 자궁문이 완전히 개대되는 시기까지 자궁문이 완전히 개대되는 거 몇 cm? 10에서 11cm죠. 이때 어디로 가요? 이때 분만실로 옮기죠. 분만 2기 태아 만출기 초기에 분만실로 옮기게 됩니다. 자, 자궁문이 완전히 개대되는 거 초산모일 때는 10cm 열렸을 때, 경산모는 언제? 8cm 열렸을 때, 6에서 8cm 열렸을 때 분만실로 옮기게 됩니다. 자, 태아 만출기에 어떤 게 있어요? 태아가 만출되겠죠. 자궁 경부가 완전히 열리고 태아가 만출되고 태아가 만출되면서 회음부 열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회음부 절개를 해주는 겁니다. 자, 태아가 나오고 나서 태반 나와야 되죠. 분만 3기는 태반 만출기, 그리고 분만 4기는 회복기 되겠어요. 10번 기초 양리네요. 약물이 혈액을 통해 기관에 도달하여 발현되는 작용을 의미하는 용어는 답은 4번입니다. 전신작용 또는 흡수작용이라고도 하죠. 일단 약물이 혈액을 갔대. 혈액에 가는 거 뭐예요? 흡수잖아요. 흡수를 통해서 전신에 발현이 됩니다. 혈액을 통해서 발현이 됩니다. 혈액을 통해서 어디까지? 기관까지. 그래서 전신작용이 답입니다. 자, 치료작용 하면은요, 1번의 치료작용은 반대말 생각하면 돼요. 치료작용의 반대말은 부작용, 더 심하면 독작용 되는 거예요. 치료작용은 치료에 필요한 작용을 말합니다. 국소작용은 뭐예요? 한 부분에만, 국소에만 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국소 마취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말은 전신작용 되겠죠. 그러니까 국소작용 반대말이 이 전신작용이에요. 국소작용은 국소에, 그리고 혈관에 흡수된 다음에 나타나는 건 전신작용. 그러니까 2번도 아니죠. 3번의 선택작용은 뭐냐면 이 선택작용이 좋아야지 높아야지 약물이 작용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뭐냐면 어떤 장기와 이 약물이 친화성이 있어가지고 그 장기에만 효과를 나타내는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간이 아파서 약을 먹으면 그 간에만 나타내는 거예요, 약이. 그러니까 좋죠. 그 선택작용이 높을수록 약물을 사용 가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직접작용은 1차 작용이라고도 해요. 약물이 직접 닿은 장기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 1차 작용. 반대말은 2차 작용, 간접작용입니다. 자, 요런 단어들이 나오면 무슨 작용 나오면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료작용의 반대말은 부작용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저 국소작용은 국소에 나타내는 거니까 아닌 것 같아. 선택작용은 선택작용도 선택적인 장기에 미치는 작용이니까 뭐 이것도 아닌 것 같아. 혈액을 통해 도달했다 하면 일단 흡수입니다. 흡수작용이 전신작용이에요. 넘어갈게요. 11번 약물에 대한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마약류는 이중 잠금되어 있는 철제 금고에 보관한다. 자, 열쇠는 책임 간호사가 보관합니다. 자, 1번에 인슐린은 냉동 보관이 아니라 냉장 보관이죠. 2 내지 5도씨 냉암소, 냉장 보관합니다. 인슐린 외에도 백신, 간장, 추출물 등은 냉장 보관해야 돼요. 향정신성 의약품은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을 해야 되죠. 일반 약물과 함께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경우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할 게 아니고 갈색 병에 보관합니다. 차광 보관해요. 자, 니트로글리세린 하면 떠올려야 되는 거 몇 가지만 적어봤습니다. 협심증 환자에서 혈관 확장제로 투여하죠. 어디다 투여합니까? 설하, 혀 밑에 투여합니다. 깨물거나 삼켜서는 안 됩니다. 자, 설하 약어가 뭐예요? SL입니다. 써버린 거. 자, 니트로글리세린은 내성이 잘 생기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알만 혀 밑에 넣으면 흉통이 좀 사라졌다가 이제 나중에는 한 알 가지고 되지 않아서 뭐 2알, 3알 복용해야 되죠. 어쩔 수 없죠. 차광 보관해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갈색 병에 들고 다니거나 빛이 투여되지 않는 불투명한 용기에 보관하게 됩니다. 자, 니트로글리세린 갑자기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져서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앉아서 복용합니다. 넘어갈게요. 12번 비타민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결핍증과 바르게 연결된 것은 정답은 4번이죠. 비타민 D는 결핍증으로 구루병이 생길 수 있죠. 왜요? 비타민 D가 누구 흡수를 도와줘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죠.
칼슘이 어디에 흡수되는 거? 뼈에 흡수되는 걸 도와주는 비타민이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 결핍증도 그룹병, 칼슘 결핍증도 그룹병이에요. 자, 비타민 결핍증 이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죠. 비타민 A는 야맹증이죠. A, 알파벳 A로 눈을 그렸죠. 밤에 안 보이는 거, 야맹증 올 수가 있어요. 비타민 B1은 뭡니까? 티아민이죠. 어디에 많이 들었어요? 비타민 B1은 티아민은 쌀 눈에 많이 들었죠. 각기병 결핍증으로 올 수가 있어요. 각기병 각귀라고 해서 우리 아들 보는 신비 아파트라고 하는 괴물 귀신 악귀 나오는 그런 만화가 있는데 각귀라고 해서 막 팔다리가 막 꺾이는 마네킹 귀신이 있어요. 각기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비타민 B2는 뭐예요? 리보플라빈이죠. 구내염, 구각염. 그래서 아기들 구내염 걸리거나 수족구 걸리면 뭘 먹으라고 하냐면 비타민 B를 섭취해 주라고 합니다. 자, 입술 그리고 옆에 이 적어줘요. 입 옆에 구각염, 입안에도 구내염 생길 수가 있어요. 비타민 C는요, 괴혈병이죠. 잇몸에 출혈이 생기는 걸 괴혈병이라고 합니다. C는 괴혈병 생길 수가 있다. 비타민 D는 그룹병 방금 했고요. 비타민 K는요, 혈액 응고하는데 중요한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K가 부족하면 출혈성 질환에 좋지 않죠. 출혈이 생기거나 혈액 응고 지연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니아신 수업 시간에 했는데 니아신 누가? 할머니가 치매 걸려서 막 얼굴에 피부염 있는 할머니가 치매 걸려가지고 한복 입고 앉아서 뭐래요? 설사하고 있었죠. 근데 할머니한테 할머니 뭐 하세요? 물으면 할머니가 지팡이 들고 막 뛰어오죠. 니 펠라그라 하면서 막 펠려고 막 뛰어오죠. 그게 뭐예요? 펠라그라 3대 증상 뭡니까? 치매 걸린 치매, 피부염 있는 피부염, 설사하는 설사, 치매, 피부염, 설사 3대 증상, 펠라그라 3대 증상이 뭐가 부족해서? 니아신이 부족해서 니 펠라그라 하면서 할머니가 오죠. 자, 비타민 E 결핍증은 빈혈, 난임 있습니다. 난임은 사람한테 실험한 건 아니고 쥐한테 실험했더니 난임 증상이 있더래요. 비타민 E 결핍증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B6, B6은 뭡니까? 피리독신이죠. 말초신경염. 비타민 B6 요거 생각하면 뭐 생각해야 돼요? NaH 뭡니까? 아이나 이소니아지드 결핵약이죠. 결핵약의 부작용으로 비타민 B6 결핍이 올 수가 있어서 말초신경염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소니아지드 복용할 때 꼭 비타민 B6 같이 복용하라고 하죠. 자, 비타민 B6 말초신경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소니 저려 이소니아지드 부작용이 저린 거 말초신경염. 비타민 B12는 뭐예요? 코발라민이죠. 비타민 B12는 악성빈혈, 아까 앞에서 했죠. 덤핑 신드롬 환자 할 때 위 절제 수술 환자들이 악성빈혈이 올 수가 있다. 이유는 비타민 B12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위를 절제해놔서 내적 인자, 당단백이 없기 때문에 B12 결핍이 올 수가 있다. 비타민 B12의 결핍증은 악성빈혈입니다. 13번 특별한 영양소의 제한이 없고 음식의 질감과 상관이 없는 식이는 뭐예요? 당연히 일반식이죠. 자, 경식은 뭐냐면 다진 식입니다. 반찬을 잘게 다졌어요. 자, 연식은요, 죽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섬유소와 향신료 제한한 음식, 부드럽게 조리한 음식, 연두부 정도의 점도가 있는 음식, 그리고 70세 노인 환자가 연하곤란이 있을 때 주는 음식이 바로 연식입니다. 자, 유동식, 맑은 국물 같은 거죠. 유동식은 미음이나 맑은 국물, 액체 음식을 말합니다. 급성 고열 환자, 수술 후 환자, 편도선 절제 수술 환자에게 찬 유동식을 준다. 자, 찬 유동식이나 찬 연식을 주는 환자는 편도선 절제 수술 환자. 14번 신생아 목욕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이죠. 자, 애기들 체온 소실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목욕을 5 내지 10분 안에 후다닥 끝냅니다. 자, 신생아 목욕간호에서 나올 수 있는 답안들이에요. 조산아는 7 내지 10일 후에 배꼽이 떨어져야만 통목욕이 가능합니다. 자, 통목욕을 할 때는 아기는 발부터 담가줍니다. 비누 사용하지 않아요. 태지 제거하지 않습니다. 자, 수유는요, 목욕한 다음 합니다. 목욕하기 전에 수유하면 목욕하다가 토할 수 있어요. 기저귀도 마찬가지죠. 기저귀 간 후에 수유를 합니다. 수유는 항상 언제? 마지막에. 자, 씻기는 방향은 두미 방향, 머리부터 씻기도록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씻기는 것이 좋고요. 5 내지 10분 안에 신속하게 빠른 시간에 끝내도록 합니다.
15번 잘 듣지 못하는 난청 노인 환자의 의사소통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또박또박 정확하게 말한다. 자, 난청 환자 나오면은요, 의사소통에서 나올 수 있는 답안들이에요. 정면에서 입모양이 보이도록 또박또박 정확하게 발음을 해줍니다. 마주보고 같은 눈높이에서 전달하도록 하고요. 할 수 있으면 몸짓, 표정 등 같이 이야기의 전달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자, 난청 환자들이 가장 먼저 소실되는 음은요, 고음이에요. 고음 소리가 잘 못 듣기 때문에 중저음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16번 유아의 배변 훈련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배변을 보게 한다. 자, 1번에 주기적으로 배변 교육을 시킨다가 아니에요. 맨날 지켜보다가 아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한 9시쯤 되면 소변을 보더라 하면은요, 그 시간에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배변을 보게 유도를 합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 두 번째, 배변할 때까지 계속 변기에 앉혀두는 건 이거는 학대입니다. 학대. 아기가 앉혔는데도 배변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에 다시 할까 하고 다음에 다시 하면 돼요. 급하게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배변 시기는 모든 아이가 같지 않죠. 아기마다 발달 단계 그리고 발달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발달하는 정도에 따라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5번에 배변하도록 오랜 시간 기다려준다. 이것도 아니고요. 자, 대변을 보는 시기 아셔야 되죠. 12에서 18개월 대천문 닫히는 시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돌 지나서 대변을 보게 되고요. 소변은요, 16에서 24개월. 자, 요거는 제가 좀 16에서 24개월 잘 안 내워지니까. 근데 이게 답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소변 가리는 시기를 좀 외우려고 하면은 제가 소변기를 이렇게 팔자 모양의 소변기를 준비하라고 했죠. 그래서 8일은 8, 8, 2, 16, 8, 3, 22, 8, 3, 24인가요? 죄송합니다. 8, 3, 24에서 8단, 9구단을 외워서 16에서 24개월에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밤소변은요, 3, 4세는 되어야지 가리게 됩니다. 유아의 대소변 발달은요, 전적으로 유아의 발달 상태가 준비되었을 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7번 농흉 환자의 체위 변경 시 간호보조 활동. 정답은요, 4번이죠. 이완된 쪽이 아래로 가게 눕는다. 자, 농이 있어요. 고름이 있는 가슴 흉곽에 고름이 있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이완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아픈 쪽으로 눕는 겁니다. 자, 이완된 쪽이 아래로 가도록 눕는 이유는 통증을 완화하고 감염되지 않은 쪽으로 감염이 퍼질 우려를 막을 수 있다입니다. 자, 안과 수술한 경우 같은 경우는 건강한 쪽으로 눕어요. 수술하지 않은 쪽으로 눕습니다. 그리고 중이염 환자 같은 경우도 아프지 않은 쪽으로 눕는 게 좋은데, 단 중이염인데 막 고름이 나오는 삼출물이 있는 중이염인 경우는 삼출물이 좀 나와야 덜 아프겠죠. 그러니까 삼출물이 있는 중이염은 삼출물이 나오는 쪽으로 눕는다. 자, 요 몇 가지만 기억해 줍니다. 18번 식사를 잘 하지 못하는 환자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치료적 의사소통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환자가 식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면은 공감, 경청해 주시면 됩니다. 식사를 잘 못하셔서 힘드시군요 하고요. 19번 수면 장애가 있는 알츠하이머 노인에 대한 간호 방법 물었습니다. 자, 수면 간호, 노인의 수면 간호, 노인의 낙상 간호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정답은 4번이죠. 아침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한다. 수면 시간이 부족해. 나 어젯밤에 못 잤어. 조금만 더 잤게 해도 아침에 정확한 시간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하는 게 다음날 밤을 위해서 좋다는 거죠. 잠을 못 잤다고 해서 낮잠을 재우면 안 됩니다. 자, 침실을 너무 밝게 해놓거나 뭐 음악을 틀어놓는 등의 자극을 줘서도 안 되고요. 잠자기 직전에 차를 마시게 하는 건 밤에 또 화장실 가셔야 돼서 깨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20번 음식물로 상기도 폐쇄된 의식 있는 어른의 응급처치는요. 뭡니까? 하임리히법이죠. 하임리히법. 기도가 막혔을 때 어떻게 해줍니까? 뒤에서 주먹을 쥐고 엄지손이 명치 끝에 닿도록 세로로 주먹을 쥐고 다른 손으로 감싼 다음에 당기면서 위로 올려야 되죠. 그렇게 하면 기도 막힌 기도에서 음식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기도 폐쇄 환자들 하임리히법 하고요. 의식을 잃으면 뭐합니까? 심폐소생술 들어가야 되죠.
21번 못이나 칼 같은 예리하고 날카로운 것에 찔려 생긴 좁고 깊은 상처 있습니다. 못이나 칼. 정답은 4번 자상이죠. 자상. 못이나 칼에 찔린 건 자상이에요. 자, 1번의 찰과상은 마찰에 의한 피부 표면이 떨어져 나가거나 긁힌 상처를 찰과상이라고 하고, 열상은 끝이 둔한 기구로 조직이 찢어지고 그 면이 불규칙한 상처죠. 우리가 많이 들은 걸로 뭐가 있어요? 회음부 열상이 있죠. 애기 머리가 나오면서 회음부 열상이 생길 수가 있죠. 불규칙하게 회음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열상이라고 해요. 절상이 있어요. 절상은 뭐냐면 예리한 기구, 칼이나 유리, 면도기에 의하여 조직을 단순 분리한 상처. 우리 수술할 때 뭐합니까? 절개하죠. 그게 바로 절상 입히는 거예요. 관통상은 실탄 같은 것이 기관이나 조직을 통과하여 뚫고 나간 상처를 관통상이라고 하죠. 넘어갈게요. 22번 자살을 목적으로 다량의 바르비투르산염을 복용한 의식이 혼미한 환자의 응급처치는요. 정답은 위세척입니다. 바르비투르산염, 바비추레이트, 다 수면제, 마취제입니다. 수면제, 마취제 먹고 오면 뭐예요? 위세척합니다. 자, 아트로핀 투여하는 경우에는요, 농약 중독일 때입니다. 농약을 먹으면 그 부교감 신경 말단이 자극이 돼서 사람이 깔아지고 동공이 막 축소되고 부교감 신경 흥분 작용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침이 막 질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트로핀, 부교감 신경 차단제를 주는 거죠. 수액 공급을 제한하진 않아요. 웬만한 약물 복용 같은 거는 수액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혈관으로 흡수된 약물을 희석시켜야 되기 때문에 수액 공급을 다량으로 제공해야 돼요. 고산소요법 같은 경우에는 고산소요법은 언제냐면 일산화탄소 중독돼, 연탄가스 중독돼서 올 때는 고산소요법을 시행합니다. 자, 일산화탄소가 산소보다 헤모글로빈하고 결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산소로 해서 일산화탄소를 막 떼내버려야 돼요. 중추신경계 투여제 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쥐약 중독 같은 경우는 비타민 K를 해독약으로 씁니다. 쥐약 중독은 출혈성 증상이 나타나게 해요. 그래서 비타민 K, 출혈에 아까 좋은 비타민은 비타민 K였죠. 혈액 응고를 시킵니다. 23번 골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한 간호 방법은요. 답은 2번입니다.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지 않게 한다. 쪼그려 앉는 거 좋지 않습니다. 자, 계단 오르내리기 좋지 않습니다. 계단 많이 사용하는 거 좋지 않고요. 자, 골관절염에 좋은 운동은 수영. 그리고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은 걷기. 요거는 약간 공식처럼 알아두라고 했죠. 물론 골관절염에 걷기, 수영, 체조 다 좋은데 그냥 공식으로 골관절염엔 수영, 골다공증엔 걷기가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수영을 금지할 게 아니고 권장해야 되죠. 그러니까 냉요법 사용할 수 있죠. 무릎이 아프니까 통증을 좀 없애주기 위해서 얼음찜질, 냉찜질 할 수 있어요. 부어오르면 냉찜질 해주고 붓기 가라앉으면 또 온찜질도 해줄 수 있어요. 5번에 햇빛 아래서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 자, 햇빛 아래서 운동하는 거는 너무 과하면 좋진 않지만 비타민 B 흡수를 위해서도 햇빛 좀 쐬는 게 좋겠죠. 답은 2번입니다. 또 장시간 같은 자세를 오래 취하고 있지 않게 한다? 이런 것도 답이 될 수가 있겠어요. 24번 태어난 지 3일 된 아이의 체중이 10% 감소한 경우 판단할 수 있는 것은 1번이죠. 생리적 체중 감소인다. 생리적 체중 감소가 아기들마다 다 있습니다. 태어난 지 3일 되면 아기들이 체중이 감소해요. 이유는요. 먹는 양이 배설량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 찌찌를 쪽쪽쪽쪽 잘 빨아먹는 게 아니에요. 엄마도 모유가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아기도 잘 못 빨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설량은 많은데 먹는 양이 못 따라줘요.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감소할 수 있고요. 또 태어나면서 엄마 태반으로부터 받았던 호르몬과 수분 영양 이런 것들이 소실되어서 또 체중 감소가 있을 수 있는데 아기가 이제 잘 빨고 엄마 모유가 잘 늘어나면 아기들 체중이 또 쑥쑥쑥 늘어납니다. 자, 처음에 3일 정도 됐을 때 체중이 감소하는 건 생리적 체중 감소입니다.
25번 에릭슨의 성장 발달 과업 중 노년기의 과업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보통 이거 아동 간호에서 에릭슨 다루는데요. 노년기는 잘 안 나오는데 제 노년기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년기도 방심할 수 없죠. 외워야 되죠. 답은 통합감 대 절망감이죠. 노년기에는. 자, 에릭슨의 발달 과업 살펴봅니다. 영아기 때 0에서 1세 돌 되기 전에 엄마한테서 엄마 젖을 빨면서 엄마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고요. 자, 엄마가 자꾸자꾸 나를 놔두고 어디 가? 엄마에 대한 불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아기는 신뢰감 대 불신감. 유아기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하나요? 유아기 때가 학문기잖아요. 학문기에 기저귀 때잖아요. 기저귀에서 자유로워지는 자율성. 자, 기저귀에서 자유로워지는 자율성. 근데 기저귀를 뗐는데 실수를 자꾸 해. 부끄러워지죠. 수치심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기는 자율성 대 수치심. 학년 정기. 자, 요거는 유딩이죠. 유치원 때. 유치원 시기 때 내가 할 거야 하면서 엘리베이터 버튼도 자기가 막 누르려고 하고 책가방도 자기가 메고 양말도 자기가 신겠대요. 뭡니까? 주도성이죠. 주도성 대 엄마가 초록분에 안 건너고 빨간불에 건너네. 죄책감이 생깁니다. 주도성 대 죄책감. 자, 학년기 초딩이죠. 초등학교 시기에는요, 이제 동성 친구들을 막 사귀면서 근면성 학교 생활 열심히 하게 되고, 자, 못 따라가면 생기는 열등감 발생할 수 있어요. 초딩 학년기에는 근면성 대 열등감. 자, 청소년기입니다. 자아정체감, 사춘기를 겪으면서 자아정체감 대 역할 혼동 올 수 있어요. 성인 초기. 자, 성인 초기에 이제 첫 직장에 가서 내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일을 잘하게 되면 친밀감이 생기는데 잘 어울리지 못하면 고립감이 생깁니다. 친밀감 대 고립감. 중년기에 40 내지 60세 어느 정도 돈이 모였어야 돼요. 직장 생활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생산성 대 그런데 내가 돈을 주식으로 다 날려버렸네. 어떻게 침체성 올 수 있습니다. 생산성 대 침체성. 자, 노년기예요. 노년기 때는 내가 잘 자란 것 같아. 통합감. 자, 통합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뭔가 놓친 게 많은 것 같아. 절망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노년기엔 통합감과 절망감입니다. 자, 에릭슨 발달 과업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6번 노인 영양 관련 문제에서 변비가 있는 노인 환자의 간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입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게 한다. 수분 섭취를 또 권장한다. 이런 것들 될 수가 있겠어요. 자, 식사량을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변비가 있다고 해서 식사를 줄이게 되면 변비가 더 진행이 되겠죠. 활동을 제한할 게 아니고 활동을 해야 되죠. 운동을 적당히 해주는 게 변비 예방에 좋고요. 수분 섭취를 권장해야 됩니다. 27번 쓰러진 환자를 이동시킬 때 자세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리와 엉덩이 근육으로 환자를 들어 올린다. 왜? 내 허리는 소중하니까. 허리나 등을 굽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거운 물건이나 환자를 들어 올릴 때는 다리와 엉덩이 근육으로 환자를 들어 올리고 몸을 낮춰야 될 때는 무릎을 굽히도록 합니다. 자, 환자와 가까이 서서 기저면을 좁게 하는 게 아니고 기저면은 넓게 해서 다리를 좀 넓게 벌려야 되겠어요. 3번 허리 아래 높이에서 일을 하도록 한다. 자, 일을 할 때는 허리 높이에서 일을 해야 되죠. 허리 아래 높이에서 하면 뭐라 그랬어요? 허리는 소중하다. 허리를 굽히게 되니까 허리 높이에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4번 허리를 구부리고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등이나 허리 구부리면 절대 안 되고 다리를 굽혀줍니다. 자, 무게 중심점은 기저면에서 가까이 하는 게 좋아요. 무릎을 굽혀서 무게 중심점을 바닥에 가까이 하는 것이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내 허리를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자, 허리 등 절대 굽히면 안 됩니다. 무릎을 굽힌다. 오케이. 기저면을 넓게 하고 기저면에 가까이 한다. 허리 높이에서 일하도록 한다. 기억해 주세요. 28번 연하곤란 편마비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은요. 자, 연하곤란이 있다고 했으니까 흡인이죠. 흡인의 위험성이 있다. 연하곤란 삼키지 잘 못하니까 기도로 잘못 넘어가는 걸 흡인이라고 하죠. 흡인이 생기면 발생할 수 있는 게 질식이나 흡인성 폐렴 되겠어요. 그래서 연하곤란 환자들은 어떻게 밥 먹어라?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어라. 자, 연하곤란 삼키기 힘든 환자 어떤 음식? 아까도 말했지만 연두부 정도의 점도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식사를 할 때는 고개를 숙이는 것이 좋고요. 편마비가 있을 때 마비되지 않은 쪽으로 기울여서 밥을 먹는 게 좋겠습니다. 29번 객혈시 간호보조 활동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자, 객혈로 인한 혈액으로 인한 기도 폐쇄를 관찰한다.
자, 혈액을 기침하면서 또는 가래로 나오면서 기도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를 측위로 높이고 또 기도 폐쇄 증상 어떤 게 있어요? 청색증이라든지 환자가 막 계속 기침하고 힘겨워하는 거 우리가 잘 관찰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객혈은 어쩔 때 나타나냐면 주로 결핵 환자들 말기에 나타나고요. 객혈이 있을 때는 전염력이 엄청 세요. 그렇기 때문에 병실문 열어놓으면 안 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 병실문 닫아놓고요. 음압 격리해야 되죠. 크게 기침을 하게 되면 그 출혈되는 부위가 더 자극이 되기 때문에 큰 기침은 좀 제한하고 잔기침을 유도하도록 합니다. 기침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기침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큰 기침은 되도록 좀 참아보라 라고 하고요. 객혈할 때는 절대 금식, 절대 안정 시킵니다. 자, 흉부에 더운 물찜질은 절대 안 되죠. 출혈이 있을 때 더운 물찜질하면 지혈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음찜질 해줘야 됩니다. 흉부에 얼음찜질 해주고 그리고 기도 폐쇄를 관찰하고 뭐 이런 것들 해줄 수 있어요. 30번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체중 부하 운동은 답은 2번 걷기. 자, 공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골관절염은 뭐라고요?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은 수영, 골다공증은 걷기. 31번 뇌척수액이 흐르는 곳은 정답은 지주막 하강. 자, 요거는 제가 계속 강조했는데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 순서는 좀 알아두시라고요. 뇌 보호를 위한 두피부터 뇌까지 순서. 우리 학원 학생들도 요거는 제가 해부학을 하면서도 중요하게 하고 문제 풀면서도 계속 하는데 계속 틀린 분들이 나와요. 꽤 많이 틀립니다. 꼭 알아두세요. 뇌척수액이 흐르는 곳 아니면은 뇌 보호를 위한 순서 요 두 개 중에 한 개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어요. 자, 뇌보호 순서 다 모른다 하더라도 지주막 하강에 뇌척수액이 흐른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제는 좀 기억을 하세요. 자, 뇌보호를 위한 순서입니다. 두피 아래에 두개골 뼈가 있고요. 뼈 아래 바로 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뇌는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많은 막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단단한 막, 경막이죠. 그 아세테이지라고 하나요? 굉장히 두꺼운 막으로 되어 있어요. 가위로 잘라도 잘 잘리지 않는 그런 질긴 막이 경막. 그 아래 지주막, 얼기설기, 거미줄처럼 막 엮여 있는데 그 밑에 뇌척수액이 흐릅니다. 뇌척수액 밑에 연막이 있어요. 뇌를 랩처럼 감싸고 있어요. 연한 막. 자, 그래서 요 순서예요. 두피, 두개골, 경막, 지주막, 뇌척수액, 연막, 뇌 순서. 특히 뇌척수액은 어디에 있다? 지주막에 있다. 지주막 하강에 있다. 지주막 아래에 있다. 32번 약재를 달려서 반유동 상태로 만든 제형은 고제죠. 자, 약재를 달렸다 그래가지고 탕제라고 헷갈리지 마시고 탕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삼출했다 해요. 끓여서 삼출했다 하면 탕제. 그런데 계속 끓여가지고 반유동 상태, 끈적끈적하게 만든 건 고제죠. 고약. 자, 산제는 가루약이죠. 세말했다 하고요. 그리고 주제는 술주자예요. 술에 담갔어요. 자, 액기스 하면 세 가지 일정한 단어가 3번 나와요. 또는 2번 나와요. 농축시켜서 일정하게 일정한 용량으로 뭐 일정 시간을 뭐 이렇게 하면 액기스제예요. 그래서 액기스 중요한 부분만 뽑았다 할 때 액기스만 뽑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자, 급성질환은 탕제 먹입니다. 자, 옛날에 그 중전 마마께서 들어 누워가지고 머리에 흰띠 매가지고 들어 누워서 뭐 먹습니까? 탕약 먹잖아요. 탕제. 급성질환에 먹고요. 만성질환에는 뭐 먹어요? 걸어다니면서도 먹을 수 있는 알약, 환제 먹습니다. 환제는 만성질환, 급성질환은 탕제. 33번 침치료 후 간호보조 활동은요. 정답은 2번입니다. 발침 후 침공 부위를 알코올 스폰지로 눌러준다. 자, 문지른다 해서 바뀌었죠.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1번에 침치료하는 동안에 유침 시간에는 체위를 절대 변경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치료 받는 동안 편안한 자세, 누운 자세, 환자가 편해하는 자세에서 침을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유는 체위를 변경시키면 안 되니까요. 침 치료 후에 약간 어지러워하고 하면은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 마시게 하면 좋겠습니다. 일회용으로 사용한 침은 일반 의료용 폐기물통이 아니라 손상성 의료용 폐기물통에 버려야 되겠죠. 발침 후 남은 침은 살펴봐야 되겠죠. 침 달고 집에 가는 사람 많습니다. 침 달고 집에 가서 사고가 나지 않게 우리가 침을 놓을 때도 몇 개인지 기록을 해야 되고 뽑을 때도 몇 개인지 기록을 해서 남은 침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34번
치과 진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고압 증기 멸균법으로 소독하고 사용하기 전까지 자외선 살균기에 보관한다. 자, 1번에 전등은 눈을 비춰서는 안 됩니다. 입만 비추도록 해야 되고요. 세면대는 어떻게? 청소하기 쉽고 가깝고 환자에게 보이지 않는 곳이 좋습니다. 세면대의 위치. 자, 4번에 의사의 의자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의자보다는 낮아야 되죠. 간호조무사 의자가 더 높게 한다. 진공흡입기 사용은 석션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간호조무사 잡이에요. 의사가 하는 역할 아니고 우리가 하는 기본적인 임무 되겠습니다. 35번 발치 환자의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부드러운 음식을 준다 또는 부드러운 유동식을 준다 할 수 있어요. 발치 환자나 임플란트 수술 환자나 간호가 비슷합니다. 자, 이번에 온찜질보다는 냉찜질 해줘야 되죠. 출혈이 있을 수 있고 붓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냉찜질을 해주도록 하고요. 발치 당일에는 칫솔질이나 사우나 가지 않습니다. 칫솔질도 발치 당일에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베개는 높게 해야 되겠죠. 부종도 좀 빠지고 출혈도 지혈이 좀 돼야 되니까 낮은 베개보다는 높은 베개 사용을 권장한다. 자, 빨대를 사용하게 되면은요, 입 안에 압력이 발생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혈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대 사용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36번부터는 보건간호학개요 되겠습니다. 보건간호학개요는 36번부터 50번까지 총 15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후 특성상 특정 지역에만 감염이 일정 기간 유지되는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풍토병이죠. 풍토병은 특정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을 뜻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디 해당 지역에 일시적으로 여행을 간다든지 거주하러 간다든지 할 때 그 지방의 풍토병에 또 걸릴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풍토병으로는 말라리아나 댕기열, 황열이나 A형 간염,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병들이 있습니다. 37번 우리나라의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예보를 현재 실시하고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미세먼지 등급을 물었습니다. 자, 노인 어린이는 뭐예요? 민감군이죠. 장시간 외출, 무리한 실외 활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건 미세먼지 등급에서 정답은 3번입니다. 나쁨. 자,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는 나쁨 단계에서는 장시간 외출을 금하라 하고요. 나쁨보다 제일 나쁜 건 매우 나쁨이죠. 매우 나쁨에서는 아예 실내에서만 활동하라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실내에서만 활동해라 라고 해요. 민감군에서 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미세먼지 예보 등급 및 행동 요령이라고 하는 표가 있는데요. 이게 노란색 캐릭터가 마스크 쓰고 있는 게 민감군이고 일반인들은 그냥 초록색 얼굴입니다. 자, 민감군 보시면 보통 미세먼지 보통 단계에서는 실외 활동 시 특별히 행동 제약은 없으나 몸 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하라고 하고요. 미세먼지 나쁨 단계에서 장시간 나가 있는 건 좋지 않다 하고요. 매우 나쁨 단계에서는 가급적이면 나가지 말아라, 실내 활동만 해라 라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8번입니다. 실내 공기오염의 판정 지표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이산화탄소 CO2 되겠습니다. 자, CO2 특징요. 원래 공기 중에 0.04%는 CO2가 있습니다. 무색 그리고 무취의 약산성 가스입니다. 이산화탄소의 위생학적 허용 기준은요. 0.1%까지 봅니다. 실내에 다수인이 밀집되어 산소가 감소하고 사람이 많으니까 내뱉는 공기가 많으니까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두통, 불쾌감, 현기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군집독이라고 하죠. 39번입니다. 30년간 인쇄소에 근무한 58세 남성이 빈혈, 신경중추장애 진단을 받았다. 치은에 암자색이 나타났고 사지말단에도 힘이 없다. 이때 의심되는 중독 증상은 인쇄소 나왔습니다. 정답은 1번 납이죠. 자, 인쇄소뿐만 아니고 배터리 공장, 페인트 공장에서는 납입니다. 주로 인쇄소, 페인트 공장, 배터리 공장은 납이에요. 납. 치은의 암자색, 잇몸의 암자색으로 변합니다.
보랏빛깔로, 어두운 보랏빛깔로 치은이 변하고, 사지마비, 복통, 중추신경에도 영향을 있다. 자, 납은 증상보다는 치은이 암자색으로 변하는 것하고 공장들 보세요. 페인트, 배터리, 인쇄소 하면 납 되겠습니다. 자, 수은 한번 볼게요. 수은하고 누가 친구예요? 미나가 친구죠. 수은은 중독이 되면 미나마타병에 걸립니다. 미나마타병. 자, 수은에 중독되면은요, 구근단. 수은이가 반에서 구구단을 좀 잘하죠. 구근단 증상이 있습니다. 구내염, 근육진전, 단백뇨 증상 되겠습니다. 자, 카드 많이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뼈 부러지죠. 카드 여기 있다이 하면 골연화증, 칼슘 빠져나간다이, 카드 여기 있다이 하면 있다이 병. 자, 카드뮴 중독은 있다이 병입니다. 골이 연해집니다. 카드 여기 있다이, 카드 많이 쓰면 뭐가 나간다이? 칼슘이 나간다이. 40번 보건교육 시 내용의 진행 순서 물었습니다. 정답은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이죠. 답은 1번입니다. 쉬운 것에서 먼저 알려주고 어려운 것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리고 단순한 것 먼저 하고 복잡한 것, 그리고 구체적인 것 먼저 하고 추상적인 것, 직접적인 것 먼저 하고 간접적인 것, 익숙한 것 먼저 교육하고 익숙지 않은 것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자, 1번 제외하고는 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41번 금년 교육을 실시하고 효과 평가를 위해서 한 달 후 대상자에게 현재 흡연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 설문조사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금년 교육을 실시하고 한 달 뒤에 물었어요. 한 달 뒤에. 정답은 4번이죠. 추후 교육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효과가 있었나 없었나 보는 거잖아요. 금년 교육이.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금융교육을 세울 때 이 교육이 효과적이었는지 아니면 실패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계속 같은 교육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의 수정이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4번입니다. 추후 교육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42번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고 있는 보건교육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다음은 뭐냐면 실물이나 실제 상황을 직접 관찰하고 사물의 관찰 능력을 배양하고 실생활 적용이 쉽답니다. 다양한 경험을 습득하고 적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답은 3번 현장 학습이죠.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관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생활 적용도 쉽다고 하는 거 답은 현장 학습이었습니다. 자, 집단 토의 나오면 자유로운 민주주의, 의견 교환 이런 말이 나와야 되고요. 패널 토의는 배심 토의입니다. 여러 청중들 앞에서 소수의 전문가들이 토의하는 거죠. 심포지엄도 소수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5번째 브레인스토밍 하면은 어떤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아이디어, 창의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43번 보건, 행정, 관리 요소 중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물었습니다. 조직 구성원 및 부서 간의 업무 활동을 수평적으로 통합한다. 그리고 조직이나 기관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원 또는 부서 간, 얘도 수평적인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수평적 그리고 부서 간 협의는 답은 2번 조정 되겠습니다. 자, 기획하면은 목표 설정 이런 말이 나와야 되고요. 지휘는 뭐예요? 지휘, 통제, 보고 같은 건 수직적인 통합을 말하죠. 수직적으로 뭔가 지휘, 명령이 내려오는 거죠. 통제도 뭔가 제한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수직적인 거고, 보고는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고 아래에서 위로 보고하는 수직적인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평적 통합 그리고 조직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원들끼리 하는 건 조정 되겠습니다. 44번 1980년에 공포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1차 보건의료를 위한 보건진료소 설치 근거가 제시된 법은 뭔가요? 자, 이거는 이제 외워야 됩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보건진료소 설치 근거가 되는 법이에요. 보건진료소. 자, 외우세요. 1980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1981년부터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 하면 문제는 그냥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아요. 보건진료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세트입니다. 세트.
45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정답은 3번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는 재가급여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가급여가 뭡니까? 각자 집에서 받는 급여 말하는 거예요. 집에서 받아들이는 서비스. 재가급여를 우선 적용한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집에서 못할 때 뭐 입소를 하거나 센터로 가거나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집에서 받아보라 하는 거예요. 자, 1번은 왜 아닙니까?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죠. 두 번째, 요양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65세 이상 노인이죠. 65세 이상 노인이 아니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4번 시설급여는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아니죠.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해야 됩니다. 5번째,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개인급여가 아니라 재가급여, 시설급여는 맞는데 특별현금급여가 있죠. 특별현금급여. 내가 먼저 필요한 품목을 사고 그걸 제시를 해서 나중에 현금으로 받는 걸 특별현금급여라고 합니다.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와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46번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과잉진료가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게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행위별 수가제가 내가 받은 만큼 의료 행위를 받은 것만큼 돈을 내는 거고 사용한 의료 서비스만큼 돈을 내는 거고 하기 때문에 사후에 계산을 하게 됩니다. 쓴 것만큼 수가가 막 들어가게 되죠.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과잉 진료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 수가제를 비교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채택한 수가제이기 때문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 서비스의 종류와 양에 따라서 진료비를 사후에 계산하는 것입니다. 적극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고요. 신의료 기술도 도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과잉 진료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우려가 있지요. 포괄수가제 같은 경우는 의료 서비스의 종류와 양에 관계없이 미리 책정되어진 진료비를 적용하게 됩니다. 의료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하고 보험 재정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에 과소 진료 가능성이 있죠. 재료를 막 너무 아끼는 거예요. 병원에서 어차피 똑같은 돈 받으니까.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의사 간 불필요한 경쟁이 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월급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봉급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2번 환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중 일부만 진료비 청구의 근거가 된다라는 게 하는 게 포괄수가제예요. 일부만 진료비 청구가 되고 나머지는 포괄적으로 이미 책정된 돈을 내게 되죠. 세 번째는 국민의료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행위별 수가제는 국민의료비가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권한이 작아지는 게 아니고 커지죠. 자, 우리나라에서 포괄수가제도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요. 7개 질병군이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편도 수술, 충수돌기 절제술, 탈장 수술, 항문 수술, 자궁 적출 수술, 제왕 절개술 이렇게 7개의 항목에서는 포괄수가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47번 유통기한 지난 케이크 하면 뭡니까? 딱 나와야 되죠. 1번 포도상 구균입니다. 자, 포도상 구균 했을 때 자주 나올 수 있는 말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다는 거. 포도상 구균은 잠복기가 짧습니다. 독소가 100도씨에서 30분간 끓여도 파괴되지 않는다. 여름철에 잘 발생하고요. 유통기한 지난 케이크라고 딱 지목해 줍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이죠. 포도상 구균. 자, 웰치균은 뭐예요? 웰치균은 토양에 분포하고 있는 균이고, 보툴리누균은 뭡니까? 보툴리누균은 혐기성 세균이죠. 통조림, 소시지, 사망률이 가장 높은 균 되겠습니다. 연쇄상 구균은요, 포도상 구균하고 같은 균인데 얘는 이렇게 옆으로 연쇄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얘는 식중독균이 아니고 얘는 호흡기로 감염될 수 있는 균입니다.
포도상은 포도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포도상구균이고요. 연스상구균은 식중독균은 아닙니다. 5번에 살모넬라균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저온 살균으로 사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잠복기가 평균 24시간이다 하는 거, 그리고 돼지고기 나옵니다. 살모넬라균. 자, 독소형 직중독 있죠. 세 가지. 포도상구균, 웰치스균, 보툴리누스균, 요 세 가지는 독소형 세균성 식중독입니다. 알아두세요. 포도맛, 웰치스는 보통 독합니다. 48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방문 시 의사로부터 허락 지시받고 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가정 방문했을 때 정답은 4번 단순도녀네요. 딱 봐도 단순도녀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식이요법은 우리가 교육할 수 있죠. 그리고 체위 변경 해줄 수 있어요. 처방 없어도. 냉요법, 온요법, 그리고 활력징후 측정은 우리가 해줄 수 있지만 단순도녀 같은 경우는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있죠. 투약, 산소요법, 비위관 교환, 관장을 해준다거나 기관 튜브 간호, 욕창 소독, 봉합사를 제거하거나 검체를 수집하는 건 다 의사의 허락 지시를 받아야 된다는 거. 49번 보건교육 실시 중 절차 중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답은 2번. 본격적으로 교육이 진행되는 단계가 전개 단계입니다. 보건교육은요, 도입과 전개와 종결의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전개 단계에서 본격적인 교육이 진행이 되고요. 본격적인 교육의 전 단계가 도입 단계, 그리고 본격적인 교육을 하고 나서 마지막 단계가 종결 단계예요. 보기에서 보시면 1번에 교육에 들어가기 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전 단계인 도입 단계. 3번도 본격적으로 교육이 들어가기 전 단계니까 얘도 도입 단계 되겠죠. 4번 교육의 성과를 평가하려면 교육이 끝나야 되니까 얘는 종결 단계. 5번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을 요약하는 단계. 얘는 전 단계, 도입 단계와 종결 단계가 섞였네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건 도입 단계, 교육을 요약하는 단계는 종결 단계죠. 답은 2번입니다. 넘어갈게요. 50번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이죠. 이것도 하도 나와서 이제 아시죠.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국민건강보험은 강제적으로 징수합니다. 그것도 소득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게 되죠. 제가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만큼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혜택은 어떻게 봐요? 모두 적게 내나 많게 내나 균등하게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균등한 재분배, 소득의 재분배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위험 집중, 의료기술 향상, 경제 연대성 강화와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상관이 없고요. 자, 5번은 조금 애매했을 수도 있는데 의료 비용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차등성 있게 버는 만큼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죠. 의료 비용 부담이 아닙니다. 의료 비용 부담은 공단에서 해주죠.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내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